반갑습니다. 경북대학교 엄인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금요일에 과학터치 작년에 대구에서도 한번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경북대학교가 이제 대구에 있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대구에서 한번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고등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금과터의 취지나 안내를 받았을 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좀 우리 과학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재밌게 좀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좀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좀 안내를 받아서 처음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올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이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작년에 대구 했을 때는 대부분 고등학생이어서 제가 생각했던 좀 그런 분위기하고 좀 달랐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오면서 이제 또 보니까 또 연령층이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생도 있고 또 초등학생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함께 계셔서 좀 연령층이 좀 다양한 것 같아서 좀 더 재밌게 좀 강연을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첨단 소재로서의 실크입니다. 그래서 실크 하면은 이제 좋은 옷, 옛날로 따지면 비단이라고도 했고 이제 명주라고도 했는데 옷으로 만들어 입는 거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전공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그건 옛날에 그랬었고 요즘에 실크는 좀 더 첨단 소재로 우리가 더 재밌게 이용을 한다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시고 또 재밌게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 만날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제목으로 들고 왔고요. 제 이름은 엄인철이고 경북대학교 바이오선별소재학과에서 지금 재직 중이고요. 홈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또 좀 더 자세한 내용 조금 이렇게 알고 싶으시면 제 이름 검색하셔도 되고 기능성 섬유 연구실 이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 천연섬유학과 나왔는데요. 이 천연섬유학과라고 하는 데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3개밖에 없는 그런 좀 희귀학과예요. 그래서 서울대, 경북대, 동아대 이렇게 있었던 희귀학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 동안 학부 석사 박사를 여기서 공부를 했고 끝난 다음에 이제 미국 뉴욕 주립대 화학과에 가서 이제 포스닥으로 이제 1년 생활했고 귀국에서는 이제 삼성정밀화학 연구소에서 3년 반 동안 책임연구원으로 이제 근무하다가 이 삼성정밀화학이 이제는 롯데정밀화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삼성이 화학회사도 있고 전자회사도 있고 전기도 있고 다양했는데 이제는 삼성이 조금 전자 쪽으로 올인하겠다. 화학은 롯데가 좀 맡아라 해가지고 서로 빅딜이 좀 이루어졌죠.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으로 좀 바뀌었고요. 저는 2007년도부터 경북대학교에 와서 바이오섬유소재학과에서 올해 이제 1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미래에 이제 저희 학과 학생이 될 그런 친구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면은요. 바이오섬유소재학과가 옛날에 1974년도에 이제 신설이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잠사학과라고 하는 그런 학과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잠사학과는 무슨 과일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잠자가 누에 잠자입니다. 사자는 실사자예요. 그래서 누에로부터 얻은 실의 의미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크가 됩니다. 그래서 실크학과 이런 뜻이고요. 좀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견섬유학과로 바꿨었고 1995년도에 이제 실크만 해서는 이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우리나라가 실크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더 다양한 섬유, 천연섬유로 좀 더 발전적으로 계층했습니다. 그래서 4대 천연섬유는 실크뿐만 아니라 면, 마, 양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천연으로부터 얻어진 그런 섬유에 대해서 좀 학생들 가르치고 우리 연구하자 이렇게 하다가 2012년도에 들어가서는 좀 더 영역을 더 넓히자. 그래서 이 천연섬유가 이제 대부분 바이오 분야, 오늘도 좀 설명 좀 드릴 텐데요. 바이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니까 바이오 섬유 소재 학과로 이제 계층하면서 좀 더 넓은 영역으로 저희가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한 크게 5가지 정도 말씀을 좀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목차 먼저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실크
실크가 무엇인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실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여기 또 어린 학생들도 있으니까 좀 더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크를 만든 누에를 어떤 식으로 키우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실크에 어떤 유용한 성질이 있는지, 그 실크를 어떻게 좀 다양하게 성형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첨단 분야로 이제 응용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크다 하면은 그냥 야 이건 섬유다. 섬유로 된 건데 그래서 옷으로 만들어 입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한테 실크를 옷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섬유뿐만 아니라 필름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스펀지 또는 파우더, 나노 섬유 다양하게 우리가 성형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첨단 소재를 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크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굉장히 오래된 섬유이기도 하고요. 가장 우수한 그런 섬유이기 때문에 가장 이걸 좀 모방하고 싶은 노력을 오랫동안 했던 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매 기원, 실크를 언제부터 우리가 키웠나 이거를 조금 누에를 언제부터 키웠나 이걸 좀 보면은 중국의 이제 선흥 씨가 처음 이제 누에를 길러서 이제 옷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기원전 2650년 경에 있으니까요. 거의 5000년에 이제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단군 시대 양잠 기록이 발견되고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 이걸 이제 누에 하나하나 이제 일생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제가 사진으로 설명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이제 이게 전공이니까 물론 실크입니다만은 실크를 알기 위해서 누에를 다 학교 다닐 때 다 키워봤고 또 이제 더 성장해서는 이제 또 저희 집 애가 이제 성장기 때 같이 누에를 한번 키워보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보다 좀 연배가 훨씬 좀 더 많으신 분들은 누에를 키워본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꼬마 친구들은 초등학생 친구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어른분들께서는 모르겠어요. 부모님들께서 어떤지 한번 어떤 식으로 누에가 자라나는지 이걸 좀 동영상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동영상이다 보니까 중간에 광고 좀 잠깐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누에는 이렇게 알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이 알이 이렇게 크지 않고요. 이거 현미경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아주 보일랑 말랑한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지금 현미경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부터 정말 애누에가 눈에 보일랑 말랑한 애누에가 지금 바깥으로 부화돼서 나오고 있는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나와서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부화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성축으로 이제 커 나가거든요. 요게 이제 근데 누에는 크게 이제 5령까지 큽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허물을 한 4번 정도 이렇게 벗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난 게 이제 1령이라고 그러고 걔가 이제 한번 허물을 벗으면 2령이 되는 거고 허물을 또 한 번 벗으면 3령, 4령, 5령까지 이제 가서 최종적으로 그때 이제 실크를 토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누에 고치를 짓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요거는 이제 한 3령 정도 되는 걸 거예요. 다행히도 이제 광고 없이 바로 나오네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뽕을 이제 조금씩 누에가 이제 뽕을 먹고 자라는데 그래서 뽕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에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좀 천천히 이제 뽕을
먹다가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허물을 이제 벗기 시작합니다. 요건 이제 좀 시기를 좀 빨리 해가지고 시간을 좀 빨리 해서 좀 먹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허물을 벗는 것도 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은 이제 삼령인데 얘가 이제 뭐 사람들은 잠을 잔다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자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허물을 벗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에너지를 축적해 가면서 이렇게 좀 서서히 허물을 벗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지금 보면 뭔가 몸이 희한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하나하나 허물을 벗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이 이제 허물이고 이제 바깥으로 몸을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버려질 허물이고 요 바깥으로 지금 몸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누에가 이제 탈피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령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굉장히 많이 큰 게 오령인데요. 오령이 되면 이제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잘 먹게 됩니다. 이제 22일째 된 건데요. 이제 아까하고는 달리 몸도 굉장히 커졌고, 매우 이제 열심히 먹고 있는 그런 걸 보입니다. 이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누에 실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누에 처음 보면은 좀 징그러워 보이거든요. 곤충이고 징그러워 보이는데 실제로 키워보면 저는 사실은 동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곤충 정말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곤충은 누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키워보니까 얘는 굉장히 순한 동물입니다. 남을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을 당할 수는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네. 이건 지금 누에 똥을 지금 싸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뒷부분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누에는 누에와 관련된 건 모두 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당뇨병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누에 자체를 먹어도 효과가 있고 누에가 싼 똥을 먹어도 효과가 있고 누에가 먹는 뽕을 먹어도 효과가 있고 누에가 토사한 시리클 먹어도 또 효과가 있고 모든 게 이제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제 빨리 돌리고 있는 건데 이게 엄청난 속도로 먹어대고 정말 소나기 오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정도 되면은. 네. 얼마나 이제 사랑스럽게 잘 먹는지. 예. 이렇게 이제 잘 먹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한 오령하고 한 8일 정도 지나면 몸이 이제 불구스럽게 되면서 투명하게 바뀝니다. 그럼 이제 실크를 뽑아낼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누에 입장에서 보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실크를 가지고 좋은 옷감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왔고 요즘에 이제 첨단 소재로 또 응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누에 입장에서는 이 누에고치를 왜 만드냐면 뒷부분에 또 나오겠지만 누에는 변태를 해야 돼요. 변태다 하면은 굉장히 우리 안 좋은 의미로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안 좋은 의미의 변태 말고 말 그대로 몸을 바꾸는 그런 곤충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애벌레에서 나중에 나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방으로 바뀌기 위해서 번데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번데기 상태에서 된 상태에서 날개가 없었는데 날개도 만들기도 하고 뭐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를 없애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때 굉장히 얘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다른 곤충이나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얘를 먹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변태하는 동안에 그렇게 변신하는 동안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굉장히 좀 빨리 돌린 건데 한 요렇게 하면 한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이제 집을 다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에고치가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사람이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예,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누에고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금방 말씀드린 이제 번데기 상태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번데기 상태 한번 좀 또 보시면은요. 제가 집에서 했을 때는 이렇게 광고가 많지 않았는데, 예. 자. 요렇게 이제 번데기 상태 지금 요게 암놈하고 순놈하고 이제 두 개가 좀 다른데요. 이렇게 번데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건 이제 원래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유충일 때 굉장히 통통하고 컸었는데 안에 있던 실크를 바깥으로 다 뱉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지금 다 쪼그라든 거죠. 그래서 주름이 많이 생기는 거고 이제 번데기 상태에 이렇게 주름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요 정도 이제 움직이는 거 정도가 있는데 요 번데기 안쪽에서는 지금 유충 상태에서 나방으로 몸을 바꿔가기 위해서 엄청난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도 안 보일 뿐이고 안쪽에서는 엄청난 얘는 지금 큰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번데기 상태를 지나서 예, 번데기를 나중에 이제 얘가 탈피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방으로 나오는 거, 그걸 또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누에고치에서 이제 본인이 다 뭐 나방으로 다 바뀌었다 그러면은 바깥에를 가장 약한 부분을 효소를 이제 내뱉어서 이걸 녹여버립니다. 실크를 녹여버려요. 실크를 녹이고서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없었던 날개도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없었던 다리도 생겼고 이제 이런 뭐 분비물 같은 거 이제 나오자마자 이런 분비물 같은 걸 이제 얘가 배설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암놈하고 순놈하고 이제 교미를 해가지고 또 나중에 알을 낳게 되고 그래서 그 알이 부화돼서 이제 또 요 과정이 반복되는 그런 일생을 예, 갖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집에서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저 누에 키워놓은 건데 저희 딸도 이제 겁이 많아서 이런 곤충 별로 안 좋아했는데 같이 한번 이거를 키워보니까 이 옆에 있는 게 누에거든요. 누에 놓고 이제 사진을 찍을 정도로 누에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요 강연할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고등학생 바쁜데 이제 누이 한번 키워봐라 이런 좀 얘기하기 좀 그랬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이 많으니까 더 크기 전에 부모님들께서는 한번 누에를 집에서 한번 좀 키워보시면 요즘에 이제 누에 키우는 키트 같은 거 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뽕잎하고 이제 누에 이게 주니까 집에서 한번 키워보면 이런 곤충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런 경험들을 좀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누에고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만들었으면 이제 이거로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실크를 생산하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실크에서 누에고치에서 실크를 만드는 그런 장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누에고치를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게 띄워 놓습니다. 띄워 놓고 여기서 한 가닥의 실크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와서 이걸 하나로 모아서 위로 올라가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돌려서 감게 되면 최종적으로 실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까지는 아직 뭐 실을 좀 보기가 쉽진 않은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좀 하얀 실이 좀 이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실이 이렇게 위에 원래 이제 감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크 실을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았고 과거에는 많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상 다 사라지고 딱 한 군데 거기는 이제 연구용으로 하는 데가 딱 한 군데 남았고요. 이제 다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다 이제 넘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쁜 실크 드레스를 얻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촉감도 좋고 광택이 좋아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좀 비싸지만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크로드. 실크로드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생산됐던 실크를 서양 쪽으로 이제 많이 수출하고 이제 무역을 했던 그런 이제 길인데 그걸 이제 뭐 물론 이제 실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역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실크였기 때문에 실크로드라고 이제 우리가 명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 누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커 나가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양잠 산업의 역사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좀 옛날에 가난했을 때 1962년도, 76년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이제 요 양잠 산업을 굉장히 육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60년대만 하더라도 산업 구조가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가난했고 노동력이 풍부했고 임금은 쌌고. 그래서 이제 이 실크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사람의 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 때 실크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실크를 많이 생산했고 이거를 수출을 많이 해서 여기서 이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른 경공업, 중공업으로 이제 이전하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창기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누에고치 생산량이 가장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많은 지역은 바로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누에를 많이 키웠고 실크를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대구에 이제 국내 최대 제작 공장, 실을 만드는 공장이 3개가 대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구에서 제작 공장을 운영하시던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섬유로 넘어갑니다.
삽섬 섬유 만드는 것 쪽으로 투자를 해서 섬유가 많이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대구가 섬유 도시로 이제 성장했던 이유는 바로 경상북도가 누에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왜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누에를 가장 많이 키웠느냐? 누에는 청정 지역에서만 살 수 있어요. 농약을 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농약을 치는 순간 얘네들은 다 그냥 전멸이에요. 죽어요. 환경이 조금 뭐 농약을 친다거나 뭐 공기가 안 좋다거나 그러버리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곳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이제 경상북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키웠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가 섬유 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기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참 잘 나갔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양잠 산업이 침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전체로서는 참 좋은 일인데 잘 살게 된 거죠.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것들이 상승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조금 받고 이렇게 일할 수 없어. 더 많이 돈을 줘야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크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고 하나하나 외국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인건비가 더 싼 중국으로.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성행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중국이 또 인건비가 또 더 올라가니까 이제 이게 동남아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기준에서도 점점 뽕밥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양잠이나 실크를 연구했던 분들이 그냥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실크는 안 되는가 보다. 그냥 우리도 다 포기하고 그냥 다른 길로 가자. 이렇게 쓰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실크 연구나 실크 산업은 완전히 그냥 전멸했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뭐 누에를 키우고 있고요. 실크 산업이 살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실크 산업을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언제까지 조금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거를 좀 더 고부가치 산업화를 하자. 이렇게 좀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컸던 동력이 뭐였냐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에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당뇨병이 굉장히 큰 문제고 이슈거든요. 당뇨병 환자만 하더라도 500만 명이 넘고요. 당뇨병이 걱정되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성인이 되면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뇨병인데 굉장히 무섭죠. 한번 걸리기면 이제 합병증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당뇨병 사망은 아니지만 결국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다른 병으로 이제 옮겨와서 사망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라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좀 병인데 다행히도 누에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에를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그런 어떤 효과를 조금 보이면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누에로부터 이제 누에고치로 가게 되면 아까 누에들이 엄청나게 마지막에 많이 먹는 거 봤죠. 뽕들을. 근데 그 뽕을 많이 먹이기 위해서 사람의 인력도 그만큼 필요한 거죠. 처음에는 뽕을 한 입, 두 입 이렇게 입 단위로 줍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지채로 뽕나물 베어서 갖다 줘요. 그 정도로 이제 힘든 작업이 되는 거죠. 근데 누에고체까지 가지 않고 5령 3일, 5령 8일까지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누에고치를 또 만들면 누에고치를 또 따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5령 3일에 스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이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누에를 우리가 먹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인건비는 절반으로 드는데 그 가격은 기존보다 2배가 상승합니다. 누에고치를 우리가 파는 거에 대비 누에 2배가 상승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배 정도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1년에 이제 그래서 누에 키우는 농가들은 분홍들이 많아요. 1년에 한 3개월 정도만 일하시면은 억이 넘어가는 그런 농가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부가가치가 됐고 또 그 외에도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뭐 의료용 소재라든지 화장품, 전자 소재 이런 쪽으로 이제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연구도 하고 있고 일부분은 또 상품화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크의 구조, 실크가 어떻게 생긴 그런 물질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초등학생들이 많아서 조금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냥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 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은 실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겉으로 보면은 한 가닥의 실처럼 돼 있는데 요거를 자세히 보면 피브로인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 두 가닥을 세리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크는 단백질로 된 섬유예요. 그럼 단백질이면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먹을 수는 있는데 소화를 못 시켜서 그 상태로는 안 되고 좀 더 분해를 시켜서 이제 아미노산 수준이나 좀 펩타이드 수준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피브로인이라고 하는 게 한 7, 80% 정도 조성을 차지하고요. 세리신은 한 20, 30% 정도 조성을 차지합니다. 피브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많아요. 뭐 글라이신, 알라닌, 세린 뭐 이런 소수성 아미노산이 많아서 얘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근데 세리신 같은 경우에는 뭐 세린이라든지 아스파틱 애시드, 뭐 글라이신, 트레오닌 뭐 이런 극성 아미노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뜨거운 물에 용해하면 녹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리신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실크에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의복용으로 사용할 때 이 세리신을 제거를 해요. 실크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세리신을 제거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년전에는 보면은 이제 하나의 실크 한 가닥 한 가닥이 굉장히 두껍죠. 두꺼워요. 근데 정년에서 세리신을 제거하고 나면 이 안에 있는 두 가닥의 피브로인 섬유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가늘어집니다. 가늘어져서 촉감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광택이 좀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크는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은은한 광택이 있는데, 그럼 이런 사람도 오랫동안 실크가 광택이 좋아서 비싸게 팔고 뭐 있으니까, 그럼 합성 섬유를 이용해서도 우리 좀 광택을 좋게 만들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 실크처럼 우리가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굳이 힘들게 그냥 누에 키워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실크 만들지 말고 합성 섬유도 이걸 모방해서 만들면 우리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 누군가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계속 이제 어떻게 하면 실크하고 좀 근접할 수 있을까? 실크처럼 보일까? 이런 고민들과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폴리에스터만 보더라도 광택이 없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광택은 더 많습니다. 근데 다른 광택이죠. 실크는 뭔가 은은하고 고급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주는데 얘는 너무 번쩍번쩍이는 그런 걸 주거든요. 처음에는 신기하고 좋은데 쉽게 질리기 쉬운 그런 광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보다는 요 실크를 광택을 좋아하고요. 그 이유는 요걸 흉내내기 어려운 이유는 이 실크가 겉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피브로인 두 가닥을 세리신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피브로인도 이 안에 여러 층이 있어요. 또 세리신도 안에 여러 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현을 못하는 거죠. 너무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서. 그래서 천연섬유들은 실크뿐만 아니라 모든 천연섬유는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저 이제 농담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머리털도 천연섬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연섬유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털이 이제 천연섬유인 것처럼 우리 머리털도 천연섬유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기 어려워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크 같은 경우도 그래서 더 자세하게 좀 뭐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구현이 좀 어렵고요. 근데 그럼 이제 이 실크의 유용한 특성이 뭐냐? 어떤 특성이 있길래 요거를 정말 첨단 소재로 응용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좀 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실크 피브로인은요, 생체 적합성, 혈액 적합성이 굉장히 우수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은 다른 어떤 그런 물질을 이제 우리 몸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를 이물 반응이라고 해서 이건 내 몸이 아니야 라고 해서 이 물질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혈액 적합성, 생체 적합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실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과 친해요. 다른 물질이라고 보지 않고
그런 이물 반응을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실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그냥 추정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거죠. 우리가 얻어지는 모든 물질은 비록 이제 천연섬유라 하더라도 대부분 그냥 뭐 나무에서 오거나 아니면 뭐 무슨 머리 털로 오거나 양털로 오거나 그런 게 대부분인데 유일하게 동물의 몸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온 거는 실크가 유일해요. 그래서 아까도 본 것처럼 누의 몸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토사했죠. 예, 그런 물질은 실크가 유일합니다. 다른 물질은 아무리 천연에서 난다 해도 뭐 그냥 그런 동물로부터 얻어진 게 아니라서 생체 적합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왜 그런지까지는 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몸 안에 있었던 그런 물질이어서 그런 적합성이 우수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포 친화성이 우수해서요. 실크를 이용해서 세포를 키우면 세포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세포를 키워서 조직으로 만들고 장기로 만들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응용할 수가 있고요. 생분해성도 좋고 상처 치유 효능도 좋고 뭐 염증 반응 같은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세리신 같은 경우도 피부 친화성 우수합니다. 생분해성도 좋고 상처 치유 효능도 좋고 자외선 차단성이라든지 보습 능력 좋습니다. 피부하고도 좋고 차단능이라든지 보습 능력 좋다. 요거 이제 쉽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럼 화장품으로 이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실제로 화장품 쪽으로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브로인 가지고 원래는 이제 섬유했는데 얘를 가지고 용해한 다음에 용액을 만들어서 건조하면 파우더, 분말로도 만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나노 섬유도 만들 수 있고 필름도 만들 수 있어요. 세리신도 마찬가지로 추출해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실제로 이제 만든 거예요. 나노 섬유 전기 방사기를 이용해서 나노 사이즈의 외부로 만든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필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펀지도 만들었고요. 겔도 만들 수 있고 부직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다양한 형태로 그냥 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양한 소재로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실컷 나노웹 연구할 때도 전기 방사할 때 뭐 여러 가지 조건 달리하니까 뭐 섬유가 가는 것부터 해서 굵은 것까지 다양한 그런 웹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리신 필름 만들 때도 용매를 달리해서 만들면 좀 더 강한, 잘 늘어나기도 하고 좀 더 강하기도 한 그런 소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연구도 저희 연구실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연실크 부직포인데 이걸 실로 만들지 않고 하나하나 잘 감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뿌려서 좀 수분 상태로 만든 다음에 얘를 핫프레스, 다시 말해서 열로 꽉 압착을 해버리면 얘가 딱 잘 붙습니다. 그 이유는 세리신이 아까 피브로인하고 세리신하고 실크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리신이 바로 접착 기능이 있어서 그래요. 일종의 접착제예요. 천연 접착제.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부직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누에다 보니까 다양한 품종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다양한 인종이 있죠. 얼굴이 하얀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고 황색도 있고 다양한데 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에도 어떤 거는 하얀색,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본 거는 이제 실크는 하얗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하얀색도 만들 수 있고 노란색도 만들 수 있고 초록색도 만들 수 있고 주황색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누에고치를 이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부직포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 다양한 색깔 갖는 부직포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직포 이용해서 마스크팩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응용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황금을 좋아하잖아요. 황금 색깔 좋아해서 흰색보다는 황금 색깔로 만들면 좀 더 부가치를 좀 높여서 좀 우리가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이제 제가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리신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접착제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세리신 이용하면은 다양하게 뭐 물성들이 막 좋아지고 뭐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물성이 달라지는 특성들이 있어서요. 어떤 응용에서는 강도가 단단한 게 중요한 그런 응용 분야가 있고요. 어떤 분야는 잘 늘어나는 게 중요한 응용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강도를 좀 증가시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좀 잘 늘어나게 만들 수 있지? 그런 연구들을 이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뭐 두께도 조절할 수가 있고 또 기공도라고 해서 얘가 얼마나 헐거운 구조인지 아주 타이트한 구조인지 그런 부분도 컨트롤할 수 있고 다양하게 조건을 달리하게 되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부직포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걸 저희가 알게 됐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산업들을 응용할 때 이런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겠죠. 본격적으로 이제 첨단 소재로 응용하는 거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크는 생체 적합성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고부가 가치로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용 소재, 바이오메디칼 쪽으로 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크는 다른 소재에 비해서 약간 비싼 편인데 바이오메디칼 쪽으로 응용하는 소재들은요. 아주 뭐 손가락만큼만 만들어도 이게 성능만 좋으면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원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메디칼 쪽으로 응용하고 있는데요. 요건 이제 인공신경 도관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신경이 끊어지게 되면 그냥 놔두면 어느 정도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쉽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인공신경 도관인데요. 보는 것처럼 이제 실크로 전기방사해서 만들었어요. 원통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포가 얼마나 잘, 신경세포가 잘 자라오르는지 봤더니 굉장히 좀 잘 자라서 신경이 잘 이어진다는 거,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스컴에서도 좀 나왔는데 이제 실크 인공고막을 만든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인공고막 어떻게 만드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실크 필름을 만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종이로 된 고막을 썼는데 종이로 된 고막보다는 실크 필름을 만드니까 훨씬 더 고막의 재생이 더 잘 됐고 또 종이는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고막이 얼마나 이게 잘 회복됐는지를 잘 보기가 어려운데 실크 필름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투명하죠. 그래서 고막도 잘 재생이 되지만 고막이 얼마나 지금 잘 나았는지 재생이 됐는지 그거를 좀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치과용 이제 차폐막이라고 이제 이것도 이제 비교적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개발된 건데요. 그 나이 드신 분들 임플란트 할 때 이빨을 이제 빼고 임플란트를 하게 될 때 뭐 요 치과용 차폐막을 쓰게 되면 굉장히 임플란트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손톱만한 그런 사이즈인데 뭐 5만 원, 1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응용에 성공을 해서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거를 이제 기존에는 외국 제품을 많이 썼는데 비싸기도 했고요. 근데 외국 제품보다 더 성능은 좋으면서 가격도 싸게 만들 수 있어서 매스컴에서도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분해성 봉합사라고 해서 원래 실크는 예전부터 생체 적합성이 좋아서 뭐 수백 년 전부터 이미 봉합사로 수술한 다음에 이제 실을 꿰매는 실이 봉합사잖아요. 그 봉합사로 많이 응용이 됐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비흡수성 봉합사라고 해서 얘가 쓴 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얘를 다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내장이라든지 안쪽에 있는 몸 바깥에 있는 그런 상처는 그렇게 수술한 다음에 나중에 봉합사를 제거하면 되는데 몸 안쪽에 있는 뭐 내장을 수술했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그런 수술이라면 그거 빼내기 위해서 다시 개복을 해서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흡수성 몸 안에서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다가 장기가 다 붙으면 스스로 분해돼서 없어지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훨씬 더 또 비싸죠. 국내에서 몇 년 전에 실크가 원래 생분해성 봉합사까지는 어려웠는데 특수한 처리를 해가지고 생분해성 봉합사도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녹는 수술실을 개발했다고 이제 매스컴에서도 나왔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요즘에 3D 프린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인공뼈, 뼈를 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정판을 실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성형을 하는 거죠. 성형을 해서 이 상태로 이제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은 뭐 큰 문제가 없고 실크가 나중에는 생분해돼서 없어져서 따로 이제 요거를 수술을 해갖고 빼낼 필요도 없는 그런 쪽으로 이제 또 응용하려고 이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크로 화장품 소재 쪽 응용 많이 하는데
세리신 가지고 이제 만든 화장품들이에요. 여러 가지 로션이나 이런데 샴푸, 로션 이런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크를 이제 광전 소재로 응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 연구실에서 이제 부직포 같은 걸 많이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직포 만든 거를 가지고 한양대에 있는 같이 공동 연구하는 교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래핀이라고 해서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핀 잉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른 겁니다. 발라서 해보니까 이게 부직포다 보니까 굉장히 플렉서블하고요. 생체 적합성이 좋으니까 몸 안에 이제 붙이거나 이식 같은 것들이 좀 가능하게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심전도라든지 또 마찰 전기를 통해서 전기가 자동적으로 흐를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로 좀 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전 소재로도 응용 가능하고요.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또 실크를 과일 코팅제로 또 응용하는 그런 연구도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보면은 유통기간이 지나서 버려지는 신선 제품이요. 무려 1,4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그런 그 채소들, 과일들이 버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확 후 이제 소비자가 이제 소비하는 과정까지 한 3분의 1 정도가 버려지고 우리가 먹는 거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식품하는 분들, 과일, 채소 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걸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잘 보관할 수 있지?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실크를 표면에 딸기가 굉장히 쉽게 상하는 물질 중에 하나, 그런 과일 중에 하나인데, 표면에다가 이제 코팅 안 한 거하고 한 거하고 어느 정도 며칠 지났을 때 이제 보면은 코팅 하나도 안 한 거는 쉽게 그냥 이게 부패하는 그런 과정이 됐고, 특수한 어떤 그런 실크 피브로인 이용해서 코팅했을 경우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좀 신선한 그런 상태를 보여서 이 실크를 이제 아예 과일 코팅제로 사용해도 되는. 근데 다른 물질 같으면은 그러기 어렵지만 실크는 그냥 먹어도 되거든요. 먹어도 해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코팅제로 응용을 보관하다가 나중에 그냥 씻어서 그냥 약간 있어도 먹어도 상관이 없는. 왜냐하면 이제 실크는 FDA의 승인을 이미 받은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식품으로도 이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아마 시간이 좀 오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좀 드는데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많은데 좀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오늘 아무래도 과학에 조금 관심을 일반 대중의 과학에 관심을 우리가 끌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적인 변화의 어떤 과학기술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설명 다 했지만은 그냥 우리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가만히 뒀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졌을 그런 연구 테마입니다. 근데 많은 노력을 해서 변화하고 또 변화했던 거죠. 옷으로 만들어 입는 거에서 좀 더 바이오메디칼로 또 광전 소자로 식품 코팅제로 이렇게 응용 연구를 하면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류의 수명이 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인구가 점점 이제 앞으로 이제 준다고 그러죠. 주는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는 젊은 사람 숫자는 적게 되고 나이 많은 고령의 어떤 그런 국민들은 많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건강 장수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도 굉장히 커지고요. 나이 든 분들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쓸 돈도 상대적으로 돈 더 있는 상황이라서 이분들이 소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나. 그래서 바이오 소재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10년 후에 더 중요해질 거고요. 20년 후에는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바이오 소재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발명, 과학기술의 발전은 혼자서 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혼자서 한 연구 보여드린 것도 있지만 정말 좋은 연구는 저는 이제 소재를 하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실크 다양하게 만들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코업을 하기도 하고
광전 소재하는 분들하고 코워크하기도 하고 식품하는 분들하고 코워크하기도 하고 공동 연구를 하면서 같이 협력을 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융합 연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제가 이제 학생일 때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들었지만 우리나라 인적 자원이 굉장히 인적 자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 부러운 게 이제 천연 자원이 워낙 많잖아요. 광물 그냥 캐가지고 그냥 팔기도 하고 석유 그냥 뭐 시추해가지고 그냥 팔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 갖고 있는 자원은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교육하고 키워서 좋은 그런 제품을 비싸게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팔 거냐. 그걸 잘하면 우리나라는 부자가 되는 거고 그걸 못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성장해왔던 거 결국 생각해보면 이런 부가가치 높이는 그런 연구개발을 해왔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성장한 거기 때문에 뭐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법률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학에 관심 갖고 좋은 제품, 좋은 연구개발하는 쪽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어린이들 이제 뭐 나중에 진로를 결정하고 함께 상의할 때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도 이 과학기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으로 좀 나중에 좋은 진로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